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 북한이 또다시 31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my way,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나는 내가 길 가는 것을 보여주겠다.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버리는. 이거는 첫 번째 지금 푸틴의 전략이고. 북한, 러시아 이제 침략당할 경우에 상호 지원 이 조항에 따라 이제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 고향인 이란의 테헤란 수도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스키장이 되게 많아요. 스키를 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도시 가서 사막도 가고.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지킬 것인가는 오롯이 가해자한테 달려 있어요. 다 같이 피해자를 보면서 가해자도 피해자를 보면서 어떻게 나 전과자 만들 거야? 반의사 불벌죄로 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건데 필요해요.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온 코마시 키미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 벨라코프 씨 옆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정상회의 폐막을 하루 앞두고 발표하는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G7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골자로 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 끝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양국 중 한 국가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옛 소련이 맺었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부활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북한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가자지구 남부 일부 지역에서 주간 군사작전을 중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군사활동이 중단됩니다. 전시 내각을 이끌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성향 인사들은 원래대로 전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온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해체됐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관련 민감한 현안은 소수가 참여하는 특별회의에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안보 내각의 추인을 받는 형식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의 무슬림의 성지 순례 하지가 시작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의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무슬림 최대 종교 행사 하지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신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에겐 5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 당국은 올해 순례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인명피해도 그만큼 많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تعاملت معها الفرق الطبية بشكل مباشر ولذلك احنا نوصي بالوقاية. 중국이 유럽연합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8%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根据中国相关法律法规和世贸组织规则，中国国内产业有权提起调查申请，维护正常市场竞争秩序。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구정 기자님, 예전보다 뭔가 좀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이번에 이제 큰 주제는 보면 이제 결국 러시아, 중국이었는데 뭐 일단 러시아 관련해서 그 동결된 러시아 자산, 우크라이나에 이제 500억 달러 대출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번에 눈길 끄는 거는 그냥 뭐 중국을 향한 경고. 그래서 G7 회의 열리기 직전에 유럽연합이 그 중국산 전기차 뭐 최대 50% 이렇게 관세 부과하고 그러면서 뭐 G7 정상회의 성명에서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 보조금과 덤핑 이런 것들 비판했는데 이게 G7이 과연 주목할 가치가 있느냐, 왜 필요하냐, 이 문제 제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G7 7개 나라가 옛날에는 뭐 한때는 세계 GDP의 70%까지 차지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40% 정도로 줄었고 G7이 뭔데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이번에 좀 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역시 또 분열을 드러냈다. 이 평가도 이제 공존하는데 이제 뭐 G7이 최종 성명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계획, 두 국가 해법 지지한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국제법 지켜라 의무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가자지구 라파 공격 자제해야 한다. 근데 이게 그 이번에 G7 회의에서 캐나다하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결국은 뭐 미국하고 독일이 반대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앞에서 러시아를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했던 것들 역시 또 설득력이 떨어지는 또 이중잣대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인도, 터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등 정상들 초청을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연설했고 한데 뭐 너무 서구 중심이다, 배타적이다 비판을 받으니까 외연을 넓히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러면 여전히 그 서구 클럽의 이미지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를 보면서 외신들이 참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임덕 정상회의다. 뭐 약한 지도자들의 모임. 김열수 실장님. 네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번에 G7이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모임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헤드라인에서 보신 것처럼 루저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 명을 빼고 나머지 6명은 전부 다 임기가 끝나거나 새로운 이제 총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의회를 해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니까 상태는 안 좋죠. 그래서 이게 뭐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이제 다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을 무려 36페이지에 걸쳐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G7을 통해 가지고 뭐 그것이 G20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OECD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큰 이제 세상을 다루는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다루는 아젠다들은 거기에서 이미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죠.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회의에서 계속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G7을 그렇게 이렇게 막 이제 너무 조롱하면 안 된다. 조롱하거나 객관시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G7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평화회의를 앞두고 휴전 카드를 내밀면서 흔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요. 율리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선 이 평화 회의는 정말 중요한 결과를 기대하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다들 참석했지만, 그러니까 심지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큰 기대를 안고 우선 우크라이나와 근거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이자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뭐 크게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 푸틴이 이런 평화의 시간에 맞춰서 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절대 평화 협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푸틴의 한 말을 보면 그냥 우크라이나 보고 항복하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심지어 지금은 러시아가 점령하지도 않은 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완전 항복, 젤렌스키의 물러나기 뭐 등등등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뉴스, 그러니까 보도일 뿐이고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푸틴이 다시 한번 사실상 푸틴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일종의 제안, 본인들 주장으로는 제안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맞불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구정 기자님, 그나저나 한 100여 개국 뭐 기관에서 쭉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공동 성명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한 80여 개국 정도만 사인했다고 하고요.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규모로 평화 회의라고 하려면은 어떤 특정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도록 세계가 단합된 메시지를 던진다.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쌍으로 묶여서 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되고 세계 여론을 형성하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서방의 이중잣대로 모든 논의가 다 이제 귀결이 되고 글로 흘러가 버리는, 이번에도 뭐 보면은 뭐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등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든가 뭐 브릭스 국가들이기도 하고 덩치가 큰 나라들, 이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회의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조금 퇴색된 것 같아요. G7 정상회의도 있었고 평화회의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실행이 가능한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무려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남북대치가 격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북인 만큼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들은 또 어떤 약속들을 주고받았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ECW의 주제는 김정은 만난 푸틴, 복잡해진 한반도 셈법입니다.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For Russia and the outlier nation, North Korea. I know the terminology used to be axis of evil. This may be the 2024. 이번에 그 새벽 2시 도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원래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각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9월에 김정은이 방러했을 때는 30분인가 먼저 기다려가지고 다들 또 놀라겠죠. 또 한 번 반대 방향으로. 이번에 저는 새벽 2시 도착을 보면서 뭔가 의도된 또 지각이 아닐까. 왜냐면은 그 직전에 방문했던 곳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시차도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원래 푸틴이 그걸로 유명하죠. 뭐 그 영국 여왕도 굉장히 기다리게 하는 그렇죠. 그런 아주 유명한 사례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 러시아에 있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일정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그 길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뭐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그 주에 있는 주지사와의 만남도 길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푸틴이 뭔가에 북한에게 신호를 보낸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현장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길어진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면서 또 이쪽 분야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 지식이 뭐 천박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나라를 정상 초청 받아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새벽에 간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제가 알고 있기는 이거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대단한 결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원래는 9시 15분에 도착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화요일 날 저녁 9시 15분에. 그런데 수요일 날 새벽 2시에 22분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시간이면은 사실상 뭐 김일성 광장에서 또 야간 조명 쇼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준비했을 텐데 그게 다 이제 무산된 거죠. 그리고 밤 새벽 2시에 오니까 뭐 가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정군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시간에 예포를 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속에는 김정은의 서운함도 충분히 배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9월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는 의미도 있었고 사실 이번에 왜 지금이었을까요? 푸틴이 평양에 간 게. 아주 이제 절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아마 푸틴 대통령이 요구했던 시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요구했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요구한 날짜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아마 6월 25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북한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북한이 남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6월 25일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뭐냐면은 그 날짜를 맞춰서 가면 완전히 이제 덤태기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덤태기를 피하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일까? 그걸 아마 고려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G7 정상회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G7 정상회담이 일주일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되면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나토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그 핵심이 뭐겠어요? 그 핵심은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서 철수해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G7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담 사이에 지금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my way, 내 갈 길을 간다.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서로가 협력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이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나는 내 갈 길 가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날짜가 절묘하게 아마 떨어진 것이 이틀 아니겠냐. 결국은 네, 하루가 결국은 됐죠. 하루가 됐지만. 네. 사실 이제 북러 정상회담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대화가 나왔고요. 모두 네. 발언 이런 것들 보면은 양측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정리를 한 건 푸틴이 평양에 가기 전에 이 노동신문에 보낸 그 기고문에서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쭉 정리를 해놨어요.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 군사작전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편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였잖아요.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езультате вашего визита, достиг вам значительных подвигов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аших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сегодняшним. И сегодня готовлен новый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ляжет в основу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Высоко ценим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ую и неизм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в том числе на украи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мея в виду нашу борьбу с... 이 부분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22년도 2월 달에 그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뭐 러시아 자체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무엇을 동원을 했냐면은 유엔 긴급총회라는 수단을 동원을 했어요. 유엔 긴급총회를 통해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총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무려 5번에 걸쳐 가지고 통과시킬 때 북한은 한결같이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특수군사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한 이제 거의 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그렇죠. 하나가 바로 북한이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김여정이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한참 속에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지지입니까? 네, 네. 게다가 이제 작년 9월 달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이렇게 확보해둔 탄약, 총, 포 이게 다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가장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운용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총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쨌든 양자 관계를 격상시킨다는 얘기인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이게 이제 무슨 새로운 문서에 서명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는데 그 문서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이 야 이게 1961년도에 소위 말하는 조소동맹 거기에 이제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네.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하나 있었고 2000년도에 사실상 북한하고 설린 우호 관계를 러시아가 체결을 했잖아요. 그때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많죠. 설린 우호 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런 그 침략을 받았을 때는 상호 접촉한다. 상호가 아니에요. 적각 접촉한다는 그 단어 하나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상호 지원이 참 상호 지원한다라고 네. 이제 나오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진전된 거죠. 약간은. 네. 네. 이것도 지금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로 이제 무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양쪽이 다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유엔 안보리 결의라든가 이런 것도 모든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이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양국에 그런 협정이 있다. 그럼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있는 나라인데 북한이 당연히 이 조항에 따라 이제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한다는 게 합리화하지 않을까. 뭐 구체적으로 사실 푸틴 대통령이 뭐 탄약, 미사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고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제 노동신문에 푸틴이 쓴 내용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또 나왔던 얘긴데요. 무역과 또 상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통화인 달러에서 벗어나자라는 여러 가지 몸부림의 한 맥락인데 네. 이번에 콕 집어서 푸틴이 상호 결제 시스템을 언급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경제 제재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결제망. 그러니까 이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거거든요. 아마 그 결제망이 BIS인가 아마 그럴 텐데 거기서 퇴출을 시키니까 중국이 이제 나섰습니다. 그게 중국 중심의 제2의 국제금융 결제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는 제2의 금융 결제망으로 해서 달러가 오고 가고 해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브릭스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도 오고 가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제 6번째 연임을 하고 거의 황제 수준에 와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국제결제 시스템마저 중국한테 다 빼앗기고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결제망에는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는 여전히 CIS라고 하는 내 뒷뜰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있고 또 북한 이렇게 같이 하면 루블화 중심의 이런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의지를 새로운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는 에너지 부총리부터 뭐 환경자원부 장관, 보건장관, 철도 관련 뭐 장관에서 여러 명의 세트로 다 왔어요. 네. 이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좀 밀착돼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준비돼 놓은 게 많은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활동까지는 안 해왔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철도도 마련되어 있고 아직은 제대로 안 쓰이기도 하고 뭐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참모들이 푸틴 대통령이랑 같이 왔다는 얘기가 이미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님이 이제 러시아 방문했을 때 그 약속들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러시아가 여태까지는 반북한의 제재를 가하면서 뭐 북한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했어요. 안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쟁이 터진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언론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글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지켜야 되는지. 북한이랑 우리가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인력이 굉장히 대부족인데 그게 싼 값에 북한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볼 수 있고 그 대가로 우리가 뭐 에너지라든가 등등등 지금 러시아에서 뭐 석유나 특히 석유 같은 경우죠. 석유를 지금 사주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계속 낮아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에게라도 이거는 팔 수도 있고 또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받고 어차피 지금 러시아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은 같이 놀 친구가 그렇게 많게 없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게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지 않을까. 전쟁 이전에 러시아 언론의 북한에 대한 스탠스와 지금의 북한에 대한 그런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래도 북한이 그래도 동북아 아시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문제라는 단어까지는 등장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를 나왔다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북한은 상당히 뭐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좋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나라고 뭐 우리가 같이 우리의 힘을 합치면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삼각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한미일 이런 삼각과 그에 반대되는 북중러 삼각이 이제 형성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의 나토가 이게 아시아 나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아 나토가 생긴 만큼 우리도 러시아식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류의 해석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양쪽 다 이해관계가 맞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무기가 필요하고 또 공장 돌릴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북한은 자원이 필요하고 외화벌이할 또 이제 송출해가지고 외화벌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러시아하고 북한의 이런 협력 관계 이것은 한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시적이다. 왜 한시적이냐 하면 사실상 이번에 24년 만에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서 작년 9월까지로 그냥 대충 퉁치면은 한 23년 동안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너 있냐 나 있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졌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총포탄이 필요하고 하니까 가는데 그 뒤로는 한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번 그 4일 날이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그렇게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 뭘까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뿐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도 같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은 바로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서로 뭘 주고받죠? 총포탄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라가 중요하겠어요. 한국이 지금 수출이라든지 또는 GDP라든지 그다음에는 국가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러시아로 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인데 한국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조금 과시적인 면도 있지만 한시적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영어에서는 friends with benefits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딱 그거인 것 같아요. 딱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만큼 가져가고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버리는. 이거는 첫 번째 지금 푸틴의 전략이고 두 번째는 북러 관계에 있어서 제일 큰 변수가 뭐냐면 중국입니다.
지금도 푸틴 대통령의 평양에 그렇게 가는 게 중국이 상당히 안 좋아하고 있는 마음이 그래도 보여집니다. 네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밑에 생각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같이 이렇게 너무 친한 친구가 되는 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안 좋은 네.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푸틴이 원해도 중국이 어느 정도의 딱 선을 긋고 너의 여기까지만 그런 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 기자님 참 동상이몽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제 외신 보면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까지 해서 뭐 대격변의 축들, 뭐 엑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악의 축 예전에 근데 러시아랑 북한하고는 확실히 밀착하는 것 같고 중국은 좀 대면대면하고 또 그 와중에 같은 날 한국과 중국 간에 이제 2+2 외교 국방 대화도 열려가지고 중국이 답답해하는 중간에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각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 작년 재작년까지는 무슨 북한은 아니고 이제 러, 중, 이란 네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미국에 반대해서 연대하고 있다. 지금 거기에 또 살짝 북한도 붙은 걸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방 언론들이 일종의 세계에서 지금 왕따가 된 나라들, 고립된 나라들,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좀 진영을 갈라놓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 이란이 필요로 하는 거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인데 러시아는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거냐. 서로 딱 필요한 부분까지만.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거는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제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서 네네. 수입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는 건데 그건 뭐 또 중국이 반대하고 네. 자기들끼리도 서로 얽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만 관심이 있지 그거를 넘어서는 우방이라든가 동맹이라면 상대방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전혀 없어 네네. 보이죠. 네. 이란이 북한 문제에 뭐가 관심이 있을 것이며 그러면은 러시아는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은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하는 거 그게 당장 중국이 러시아를 편들면서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제발 좀 가라앉기를 바라고 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연결고리로 지금 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서로들 뭐 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끈끈하게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끈끈과는 전혀 네.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주권에 굉장히 집중하는 예, 나라들이긴 예. 하잖아요. 남의 나라에 관심 두지 말아라 이런 국가들이기도 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3대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대결하지 않는다. 세 번째 원칙은 제3자를 대상으로 해서 겨냥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3대 원칙인데 네. 중국과 러시아 스스로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동맹을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동맹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북중러 삼각관계 이것이 이제 신냉전으로 가서 뭐 남방 삼각관계하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러 이 신냉전 체제로 가는 것이 자신한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신냉전 체제로 가면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신냉전 체제를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 제동을 거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신냉전 체제로 가면 중국은 수출이 여전히 중요한 나라인데 수출을 하려면 미국한테 해야지 캐나다한테 해야지 그다음에 유럽한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냉전 체제로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국 어떻게 돼요? 경제 폭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이고 게다가 이제 대면 한다고 그 중국과 그 북한 사이에 지금 이제 수교 75주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러면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고 관광객이 드나들고 가고 그런데 신압록강 대교가 아직까지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세관에 대한 감시, 세관의 통관 절차도 중국이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밀착에 대해서도 불편한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그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계속 한반도 주변에 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이것이 중국으로 보면 불편한 거죠.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워딩만 보면은 정말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푸틴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는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똑같이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11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 대북 제재 결의안 해제해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실제로 대북 제재 결의안 해제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부결이 됐지만. 두 번째는 2019년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이 지금까지 수많은 그 도발을 해왔잖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 바세를 수없이 쌓아왔어요. 그러면 이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자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 던지지 않았어요. 전부 다 비토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안보상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이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한미일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략자산 전개하지 말고 그런 뜻이거든요. 네 번째가 이제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지금 한반도 안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가 일관되게 지금 수년 동안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스탠스고 그 스탠스의 연장선상에서 푸틴 대통령이 저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김정은은 언제 답방을 할 것인가, 만나서 또 어떤 얘기들을 나눌 것인가, 저희 월드시사 W와 함께 하시죠.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3분 세계 일주 시간이죠. 오늘은 키미야 씨와 갈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 네. 그동안 여러 곳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말씀드리 앞서서 이제 제일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어딘지 아신? 이집트 아닐까요?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아니에요. 이란. 국가 개념이. 이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고향인 이란의 테헤란 수도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테헤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해서 이제 역사가 되게 오래된 나라이지만 정작 이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다른 이제 서아시아 나라들에 비교해서 수도로서의 이제 역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1785년도에 이제 과자르 왕조의 이제 창립자 아가 무함마드 칸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제 1786년에 테헤란을 수도로 하고 그 다음에 발전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테헤란을 이제 여행 가시면 테헤란이 사계절이라서 봄이나 가을에 가시는 게 추천드리고 명소로 제가 뽑아온 것들이 바자르라는 테헤란의 옛날 바자르에 가시면 공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가시면 되게 많은 공예들을 볼 수 있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란 하면 이제 페르시아 때나 화려한 궁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궁전 2개가 있는데 골레스탄 궁전이랑 사아다바드 궁전이에요. 그래서 이 2개는 가자르 왕조 때랑 이제 다른 왕조 때 궁도 구경할 수 있고 만약에 박물관에 관심이 있으시면 국립박물관이나 보석박물관이 있어요. 보석박물관? 네네네. 이제 여러 가지 왕 당시에 썼던 것들이 실제로 거기에 박물관에 왠지 엄청 화려할 것 같은데요. 엄청 화려해요. 그리고 금액도 다 나와서 깜짝 놀랄 거예요. 바로 금액까지. 네. 그리고 테헤란의 특이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스키장이에요. 이제 테헤란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스키장이 되게 많아요. 한 큰 스키장, 자연 스키장이 4개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스키장들의 특이한 점은 사계절 여름만 빼면 다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스키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도시 가서 사막도 가고 그랬었는데 또 이제 음식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케밥이나 디지라는 음식도 되게 맛있고 배부르게 싸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진짜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특히 한국 돈으로 가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안심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궁금해서 그런데 테헤란이라는 도시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테헤란의 좀 표준어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테헤론이라고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쓴 것 같기도 한데 따로 뜻이 알려지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몇 월 달에 가는 게 가장 좋나요? 3월에서 5월, 6월 중순까지는 봄이라서 제일 날씨가 좋고 뭐 스키장도 그때 다 가실 수도 있고 되게 좋아요. 스키까지. 요즘 조금 걱정되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란에 못 가봤는데 가장 가고 싶은 나라예요. 그 대통령의 추락사 때문에 지금 선거 국면도 엮여 있고 그래서 지금 테헤란 여행을 고민을 해야 되나 약간 좀 지금 그런 날씨가 좋은 시가 좀 지나서 이제 내년에 그때 가시는 게 좋은데 사실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대통령 사건만 빼고 사실 무슨 뭐 어디 공격했거나 뭐 전쟁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란에 있었는데 한국처럼 그냥 북한에서 뭐 그런 얘기 다 살고 있어요. 키미야와 함께한 테헤란 3분 일주 어떠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서 한 6월 사이에 가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내년이나 내후년을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열수 실장님과 일리아님께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아동 인권, 그때 5월 5일이었나요? 분노가 치미는데 왜냐면 정말 뭐 아이들은 진짜 무고하잖아요. 반드시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한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인구의 절반인 여성 인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 여성에 대한 폭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문제인가 좀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게 그 조사관님 그 전공이시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국내외적으로 이슈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해서 오늘 연구 주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친밀한 통제 그리고 교제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최근에 핫 이슈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약 2만 건의 스토킹 범죄가 신고됐습니다. 그러나 불구속으로 풀려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감만 더 커집니다. 이제 요새 여성 관련 범죄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한국도 이제 해외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 양상이랄까요? 그게 이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가장 상징적으로 저희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물은 폭력이에요. 뭐 교제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경험하는 가정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성범죄를 당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성희롱, 뭐 성추행 또는 성매매까지도 이제 범죄 피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좀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폭력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지금까지 우리 사회나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간단하게 처리하냐면 그냥 불운이다. 그냥 운이 없었어. 또는 운명이야.
또는 정신병자야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원인을 바로 잡아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여성 혐오 현상 있잖아요. 그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여성답지 않을 때, 그럴 때 내가 벌 주겠다, 내가 처벌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관련이 깊습니다. 그 중에서 교제 폭력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거 네. 이런 거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양상 같은 게 있나요? 친밀성이 있잖아요. 둘이 서로 완전히 남남이야. 남남인데 폭력이 오갔어. 그러면 조금 중대한 사건으로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작은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막 폭력이 막 주먹이 오고 가고 이랬으면 이거 정말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이 둘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경우에는 일단 범죄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작아요.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왜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최근엔 자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잘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남녀가 연인이 돼서 맞춰가다 보면 말싸움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싸움이 약간. 조금 격해지기도 하고 뭐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사랑 싸움이다. 결국에는 이제 이거 여기까지 무슨 수사가 뭐 들어가냐 이런 게 했는데 정말 중대범죄, 뭐 살인, 뭐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저희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죠. 너무 네. 많. 뉴스 정말 크기가 참 무서울 정도로. 실제로 어떤 이렇게 좀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교제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통계적인 그런 것들이 변화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유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20년도가 이제 최근 자료예요. 전 세계적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숫자가 89,000명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살해당한. 그러니까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사고사나 자연사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숫자가 89,000명인데 그중에 55%인 48,800명이 가족이나 또는 배우자, 파트너,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어요. 하루에 133명이 죽은 결과인 거죠. 믿을 수가 없는 숫자는. 그렇죠. 네. 제가 또 하나 이제 미국 통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2001년에서 2012년의 그 기간 동안 11,766명의 여성이 살해당했거든요. 물론 또 배우자 또는 파트너, 뭐 남자친구에 의해서. 자, 근데 이 동일한 기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순직한 미군의 수가 6,488명이래요. 훨씬 적죠. 비교하면 훨씬 적죠. 여기 아까 전에 11,766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조차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 무슨 미국 여성들은 전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나? 뭐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왔던 거죠. 우리나라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나라 작년에 138명의 여성이 사망했어요. 네.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 네. 근데 이 숫자, 이 138명의 숫자가 뭐냐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를 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실되게 얼마나 죽는지 사실 몰라요. 다만 한국 여성의 전화라는 이제 여성 단체에서 언론에 매일 보도되잖아요. 네네. 뭐 오늘 죽었다, 뭐 죽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집계했더니 138명이었고 엄청난 규모의 지금 사건이라고 인식을 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라고 거의 생각이 이틀에 한 되는 거죠. 명보다도 더 자주 맞습니다. 살해를 당하는 거네요. 네. 예. 살인 미수까지 합하면 449명이었어요. 어쨌든 그나마 그게 또 집계가 된 게 그 정도니까 그렇죠. 훨씬 더 신고 안 된 케이스도 많을 테고.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언제나 이 형량 문제. 형량이 낮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좀 경각심이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런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남성이 여성을 뭐 때려 죽인다거나 이렇게 죽인 경우에는 이게 치사 사건이 돼요. 뭐 사귀던 사이 또는 부부 사이에서 이제 사망에 이르도록 때린 거는 사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이렇게 네네. 사망한 사건이라는 건 굉장히 감경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맞았을 때 이때 이제 법정에 서더라도 죽지 않았잖아. 이거예요. 죽을 만큼 지금 그렇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하고 나서야, 사망에 이르고 나서야 진정한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수십 년간 국회에 계류됐던 이 스토킹 처벌법이 맞습니다. 몇 년 전에 네. 생겼는데 예. 큰 변화가 있다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피해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경범죄법이었잖아요. 네. 과태료 8만 원? 이제 저희가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에도 과태료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범죄. 그게 뭐냐면 스토킹 같은 것도 아니 좋아서 좀 따라다닐 수도 있지.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열려면 문자도 더 많이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내 마음을 네. 보여줘야지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다른 국가들보다 거의 뭐 20, 30년 늦게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90년대에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실제 경찰들이 제대로 뭐 정부에서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요즘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 피해자가 완전히 분리가 완벽하게 되면은 피해자 사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나지 않으면. 그렇죠. 만날 일이 없으면 피해자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제발 안 만나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접근금지 명령 하잖아요. 100m 이내로 오면 안 되고 주거지 찾아가면 안 되고 연락해서도 안 되고 문자 보내도 안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킬 것인가는 누구한테 달려 있냐면 오롯이 가해자한테 그렇죠. 달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찾아오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스마트워치 들어보셨어요? 네. 스마트워치 딱 주면서 이제 나타나면 눌러라. 연락하라 그러는 거죠. 네네. 맞닥뜨려요. 눌러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흉기 들고 있는데 누르면 뭐예요?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PS 위치 추적 장치예요. 지금 미국에서 거의 다 도입이 되었고 지금 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에서 도입된 거. 이건 뭐냐면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둘 모두에게 GPS 장치를 주는 거예요. 양쪽에. 위치를 확인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둘 사이의 간격이 좁혀오면 경보음이 울려요. 그러면 괜찮죠? 합리적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사실 미국에서 이 제도를 들여와 놓고서 시범 연구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런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정할 때 이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잠정 조치 중에 하나로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해자랑 피해자의 뭐 직장이 좀 가까웠나 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보가 굉장히 자주 울리는 거예요. 심지어 한 직장일 수도 있네요. 네, 경보가 굉장히 자주 울리니까 진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떼자 그냥 실망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최근의 일이었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있는 혹은 도입이 안 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10년 이상, 10년 이상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거 있어요. 삼진아웃죄가 있어요. 네. 한 번 세번 걸렸고 이상. 두 번 걸려 세 번 걸렸다 최소 25년이에요. 스토킹법으로만 최소 25년. 그것만. 그러니까 재범했을 때 호주 태스마니 주에서도 재범 가중 요인이 있다. 이런 경우 21년형. 이렇게까지? 아니 좀 과한 거 아니야라는 반응도 있었겠네요. 예, 그렇게 했는데 스토킹은 뭐냐면은 살인 사건의 전조 증상이에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피해자 언젠가 살해당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스토킹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했지만 이른바 교제폭력이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이 여성 살해, 이 젠더에 기반한 살해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존의 형법상에서 안타깝게도 폭력 협박죄는 이게 뭐냐면은 반의사불벌죄예요. 반의사불벌죄는 뭐냐면 피해자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사건 접수할 거야?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접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소를 진행하겠냐를 묻는 거예요. 여기 저 데이터 나와 있지만 작년에 이 교제폭력으로 신고했다가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 그러니까 경찰이 달려갔는데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 그냥 신고 안 한 걸로 할게요가 55%입니다. 55%요? 네. 반 이상이네요. 반 이상이에요. 사실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있고 사실 이런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사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도록 고소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입건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처벌을 받았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처벌 불원을 안 했어? 그래서 고소 의지를 밝혔어? 그리고 고소 철회를 하지 않았어? 가만둘 것 같아? 이런 복수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 젠더와 관련된 범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외국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겠다, 마음이 달라졌다, 처벌 의사 없다라고 해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얼른 자료를 수집해서 빨리 기소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영국에서도 그런 의사를 밝히면 그게 진실한 의사인지 그렇죠. 진정한 마음인지를 반드시 알아보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겁에 질려서 그런 것인지 보복 폭행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가족이나 친구가 다칠 것이 우려돼서 그런 마음에도 없는 결정을 한 것인지를 반드시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의사불벌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친밀한 관계 폭력에 있어서는 들어오면은 안 되는 독소 조항이라는 거죠. 혹시 이제 디지털 범죄와 이제 이 여성 폭력의 결합이 되어서 더 심각해지는 디지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여전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교제 폭력이 있다가 이제 어쨌든 상대 여성을 압박하거나 조종하려고 할 때 영상 갖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 듣지 않으면은 이거 푸는 건 시간 문제야. 어떻게 뭐 동료들한테 전송할까?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카톡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그럼 뭐 클릭 하나면은 이제 뭐 그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그것을 삭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피해자들이 받는 어떤 상처나 그 이후의 트라우마나 또는 그것을 결국 극복해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BBC가 조명했던 버닝썬 문제 그리고 최근에 또 있었죠. 명문대 소위 N번방 사태. 네. 와,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충격받았는데 어쨌든 이게 다 디지털 성범죄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항상 사회는 이렇게 빨리 나가고 법은 뒤쫓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은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좀 호주를 선도적인 사례라고 이제 많이들 언급을 하세요. 2015년도에 이제 온라인 안전강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안전위원회, 온라인 안전위원회라는 것을 뒀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안전위원회가 굉장히 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거의 입법부처럼 어떤 규정,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규정을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이렇게 온라인 서핑하다가 내 합성 어떤 영상물이 떠돌고 있는 것을 만약에 내가 발견하거나 친구가 발견해서 얼른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 안전위원회에다가 삭제 요청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48시간 이내에 그거를 올린 계정 주인에게 빨리 삭제해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 기업주에게 빨리 삭제라고 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빨리 삭제하지 않으면 개인한테는 1억 정도의 벌금을 물리고요. 기업에게는 한 5억 정도의 벌금을 물립니다. 강력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관용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뭐 재범부터는 15년에서 30년 정도이고 종신형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식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N번방 사건으로 그 조주빈이 42년인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이슈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막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좀 높은 형량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집행유예가 뭐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무슨 그 뉴스 통계를 뭐 경찰청 이런 데서 나온 이제 통계를 보면은 여전히 미미하구나. 거의 다 풀어줘요. 거의 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발의 우려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어도 그걸 이제 집행하는 사람 결국 이제 경찰이 됐던 판사가 됐던 실제 실행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참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참 이게 뭐냐면은 가해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가해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란도 그런가요? 앞날이 창창한, 전도 유망한 이런 판결문에 이런 수식어가 가해자 앞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막 회자되고 있었던 밀양 사건에서도 저희가 탄식을 금하지 못했던 게 벌하면 되느냐 이런 정말 그건 뭐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최근에 영국에서 3명을 살해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3명의 여성들이 연쇄적으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판사가 우리가 맨날 봐오던 그 앞날이 창창한 전도가 유망한 미래가 기대되는이라는 그 용어를 어디에다 붙였냐면 피해자 앞에다 붙였어요. 우리 사회가 이 전도가 유망한 앞날이 창창한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는 이 아까운 3명의 여성을 잃었고 그 유가족들이 느껴야 할 그 고통과 슬픔을
가늠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거죠. 저는 이런 태도의 변화 대단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다시 한번 그 기사를 꼼꼼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네. 마음입니다. 조사관님이 꼭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당부의 말씀 혹은 촉구의 말씀. 여성을 특별 대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회를 원하는 거죠. 이 한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든 남성으로 태어났던 그 성별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 저는 이 사회가 좋은 사회고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자신들의 공간에서 위협받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반여성 폭력 운동의 어떤 원칙이자 어떤 기조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범죄에 노출된 여성 그리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입법조사관님으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컷으로 2주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딱 봐도 학생이죠? 그리고 칠판에 무시무시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큐미아님, 저 사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첫인상. 수능 수능 준비하는 학생인 것. 저는 사실 관련 기사를 읽었어요. 읽으셨군요. 읽었는데 이 보면서 그냥 사진 딱 보이는 이미지만 갖고 얘기하자면 아직도 칠판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구나. 조사관님은 혹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이게 네. 뭐예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일단 저는 옛날 이제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공포의 수학 시간에 공포의 수학 시간 선생님들이 네. 3번, 13번, 23번 나오라 나와서 그래갖고 풀어. 네. 그래서 지금 좀 저렇게 많이 적어놓은 거 보니까 이제 술술 풀고 있어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저기 만약에 많이 막 풀어놓지 않았다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의 어떤 과거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설명을 드리면 지난 17일 중국 현지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 중국 동부의 장수성의 직업전문학교 학생이에요. 이 여학생 이름은 장핑이고요. 17살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에 이 알리바바가 개최한 글로벌 수학 경시대회 예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갔다가 무려 결선에 진출한 17살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부터 MIT 공대 이 등등 해서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그 중에서 다 뚫고 30명 안에 들어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보고 거기 선생님이 알아차린 거예요. 저같이 조금 그 연식이 된 사람들 이제 굿윌 헌팅 그 옛날 영화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너는 지금 직업학교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 수학을 따로 좀 공부를 해라 해서 시켰고 그래서 이번 대회 나갔고 그 선생님도 같이 나갔는데 선생님은 125등 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은 떨어지고 본인이 가르친 저 학생만 당당하게 결선을 진출해서 훨씬 더 뜻깊은 그리고 재밌는 좀 희망적인 사진이 아닌가 싶어서 오랜만에 좀 밝은 사진, 물론 수학 사진이긴 합니다. 근데 발탁해준 선생님이 저 친구의 저 여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셨지만 수학계에도 대단히 공헌하셨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 사진 보고 여러분들 일단 수학 그 칠판 보고 트라우마가 먼저 떠오르셨는지 아니면은 밝은 미래가 떠오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